어릴 적 시골 풍경을 회상할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가는 풍경인데요. 요즘처럼 통신망이 발달하지 않은 때여서 초청했거나 예약한 손님보다 불청객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불청객의 방문은 여러 사연이 있었겠지만 어머니께서는 늘 환대하며 떠날 때 여비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때때로 친척이나 친지가 아닌 불청객도 적지 않았는데요. 한쪽 팔이나 다리가 없는 상위 용사나 한센병 환자들 혹은 구걸하러 다니는 거린들, 그들은 대개 어깨에 맨 자루를 대문 안쪽으로 밀어넣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쌀이든 보리든 그 자루에 일용할 양식을 보태 주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의무감으로 보태 주셨는지 연민으로 더해 주셨는지 확실치 않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 나그네들이 대체로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왔기에 거의 강제적으로 환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일이 많아 가끔 주말에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연구실을 이제 밤늦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비로우셨던 어머니와는 달리 저는 그렇게 제가 너무 바빠서 이제 밤늦게 일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면 이렇게 환대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난감하고 이분들이 좀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관용의 미덕을 외면하고 가능하면 서둘러 손님을 내보내고 싶어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에 환대는 없었겠지요. 손님의 처지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채 나의 상황에만 빠져 환대하지 못하는 저는 필경 산문적인 인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환대 행위는 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철학자 자크 데리다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데리다는 현대의 생활 세계에서 진정한 의사소통을 위해 타인에 대한 관용을 중시했던 하버마스를 넘어서 환대를 강조합니다. 관용도 중요한 미덕이지만 관용에는 권력을 쥔 쪽에 시혜적인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권력자의 선한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관용에는 일정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문턱이 존재합니다. 관용의 문턱을 해체하고 데리다는 무조건적인 환대 혹은 절대적 환대를 내세웁니다. 그 본문에 이렇게 데리다는 쓰고 있는데요. 도래자에게 자신의 자기 집과 자기 전체를 줄 것, 그에게 자신의 고유한 것과 우리의 고유한 것을 주되 그에게 이름도 묻지 말고 대가도 요구하지 말고 최소의 조건도 내세우지 않을 것. 초대하여 베푸는 조건적 환대는 실천 가능하지만 초대하지 않은 방문자를 무조건 환대해야 하기에 데리다 스스로도 실천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무조건적 환대를 강조하는 것은 도래할 민주정애의 기대 때문입니다. 환대라는 주제를 위해 이방인 문제를 먼저 다룬 데리다는 이방인에게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여 진실로 환대하지 않는 생색만 내는 관용만으로는 진정한 민주정치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묻지도 말고 대가도 바라지 말고 자기 것을 모두 내주는 무조건적 환대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 이민족들의 교섭과 갈등이 빈번했던 유럽의 전통을 잘 아는 데리다가 이방인의 주제를 민감하게 다루며 환대를 강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단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며 미래의 소망을 함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유럽 곳곳의 테러 현장을 보면서 이방인과 환대에 대한 데리다의 관심에 우리는 그 눈길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에서 굶주린 가난한 이들에게 줄 수도 있을 과일을 먹지 못하게 처리한 다음 버리는 자본가들의 행위를 보면서 환대와 관련한 데리다의 사유에 이끌리게 됩니다. 물론 데리다의 말대로 무조건적 환대는 당장 실현 가능한 게 아닙니다. 데리다가 그랬죠. 환대는 없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지만 진실한 평화를 위한 환대 연습은 요긴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무조건적으로 환대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우니까 환대 연습을 해서 그렇게 좀 이방인을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분노의 포도를 쓰면서 존 스타인백의 고민도 바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찬재입니다. 이어서 이 분노의 포도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를 살펴봤는데 그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엑소더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어떻게 열리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분노의 포도에서 고난의 여정은 기아와 사륙, 분노와 폭력, 파업과 투쟁, 좌절과 죽음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굶주림은 극에 달해 그들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절규하게 합니다. 누구나 지적하는 것처럼 분노의 포도는 구약 성서의 출애굽기의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박해받던 가난한 사람들은 출애굽의 여행을 거쳐 가나안에 이르지만 거기서도 원주민들에게 시달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노의 포도에서 심한 가뭄으로 인해 황무지와도 같은 척박한 오클라호마 땅을 떠난 66번 국도를 따라 희망의 땅이라고 기대했던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지만 거기서 가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박해받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엑소더스, 출애굽의 가능성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이 물음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아마 철저하게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관철하고자 했다면 포도송이처럼 뭉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분노와 계급의식이 연대하여 해방혁명을 추구하는 이야기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존 스타인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 리얼리즘 입장에서는 이 작품에 대한 실망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신 존 스타인백은 영혼의 성장을 위한 교육을 내세우고자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사회적인 성격의 소설 혹은 자연주의적 소설에 가까우면서도 심층적으로 분노의 포도는 형이상학적인 소설을 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이 소설에서 짐 케이시와 조드의 사유와 행동을 주목해 보면 그런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소설 분노와 포도에서 설교사 짐 케이시는 작가가 어떤 이념을 지향하는가 하는 그 지향 이념을 대리하는 인물처럼 보이는데요. 가령 그에게 교육받은 조드는 케이시의 사상을 이렇게 전합니다. 한 번은 그이가 광야에 자기의 영혼을 찾으러 뛰쳐나갔다가 결국은 자신의 영혼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단지 자기는 커다란 영혼의 극히 작은 일부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도 다른 나머지의 모든 영혼과 함께 더불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광야 같은 곳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거예요. 28장의 본문이었는데요.
존 스타인백이 즐겨 읽었던 랠프 waldo 에머슨의 이른바 대영혼 사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에머슨은 19세기의 초월주의 혹은 또는 초절주의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이 초월주의 사상가이자 시인이었습니다. 미국 문학의 깃틀이 된다고 거론되는 그의 사유와 상상력은 후대 미국 작가와 시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개인의 영혼을 초월하는 집단적인 대영혼, 오버소울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이 저마다 완전한 영혼을 지닌 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영혼과 함께 대영혼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영혼 사상이나 우주 보편의 정신 등은 이미 그의 처녀작인 네이처, 자연이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책이 나왔을 때 영국의 칼라일은 이를 매우 극찬했는데요. 자연은 나에게 참으로 만족을 준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묵시록이다. 여기에는 대자연의 공개되지 않은 비밀이 인간에게 계시되어 있다. 나는 내 것이기도 하고 내 것이기도 한 이 놀랄만한 주어, 자연을 바라볼 때의 너의 영혼의 기쁜 마음을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칼라일이 얘기했는데요. 이른바 초월주의란 인간을 물질의 세계에서 정신의 세계로 끌어올리려 한 낭만적 전략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직관이나 상상력, 인간의 존엄성, 우수성에 대한 이런 믿음, 인간이 정말 직관력도 있고 상상력도 뛰어나고 존엄성도 있고 우수하다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은 독일 칸트의 이성주의와 영국의 낭만주의를 가로지른 19세기 미국 특유의 낭만주의라고 얘기되는데요. 그런 초월주의에 입각할 때 큰 영혼을 나누어 지닌 인간은 서로 사랑하며 신성한 지평으로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에머슨의 초월주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신념에 기초한다고 얘기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형제의 선한 의지, 사랑이라는 형제의 선한 의지. 두 번째는 대영혼을 인간이 함께 나누어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과 자연과의 연합에 대한 신념. 네 번째는 영혼의 경험으로 모든 생명을 수용하는 것. 이런 4가지 신념의 기초에서 초월주의가 형성됐다고 얘기되는데요. 이런 4가지 신념들이 어우러질 때 이상적인 영적인 가치 혹은 신성한 것을 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 스타인백 역시 인간이 전체에 관련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이고 그 하나는 모든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관찰을 통해 확인한 사회적 생태적 믿음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 하나만이 오로지 특징적이고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전체이고 전체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존 스타인백도 그런 믿음을 이제 견지하려고 했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네이처, 자연에서 에머슨이 강조한 초월주의와 맥락을 같이 하는 대목이겠죠. 그것은 또한 플립을 쓴 시인 휘트먼이 강조했던 사회동포주의와 대중민주주의와도 통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나누어진 영혼들이 더불어 대영혼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케이시에게 교육받고 감화된 톰은 그의 뜻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영문학자이자 비평가인 김옥동 선생님은 이 짐 케이시가 여러모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름도 제이시 이건희와 예수가 유대교로부터 벗어났듯이 짐도 기성 종교로부터 벗어났고 예수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되었듯이 짐 역시 희생양 역할을 자처한다고 김옥동 선생은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제 그 소설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만의 영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커다란 영혼의 한 조각인지도 몰라요. 저는 사방에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어디를 보시든 배고픈 사람들이 먹을 걸 달라고 싸움을 벌이는 곳마다 제가 있을 거예요. 경찰이 사람을 때리는 곳마다 제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화나 고함을 질러댈 때도 제가 있을 테고 배고픈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앞에 두고 웃음을 터뜨릴 때도 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스스로 가꾼 음식을 먹고 스스로 지은 집에서 살 때도 저는 거기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권의 뒷부분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케이시의 뜻에 따라 민중적 실천 운동을 하면서 공동으로 해방의 지평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의 천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들의 세계에서는 의지 이전의 대지적 모성 혹은 대영혼의 모성에 따라 감싸 안으면서 타자애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분노의 포도 전편에 걸쳐 조두가를 지탱하는 근본 동력은 어머니의 영원한 모성상인지도 모릅니다. 조두 어머니의 대지적 모성이 가장 극적으로 환기되는 장면은 이 소설의 대단원인데요. 이 소설의 대단원은 매우 대조적인 두 장면을 극적으로 구성해 놓고 있어 매우 인상적입니다. 기아 속에 허덕이던 샤론이 사산하는 장면과 기아 속에서 허덕하다가 임신 중이었는데 이제 결국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고 사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산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겠잖아요. 그런 그녀가 굶주린 노동자에게 자기 젖을 물리는 모습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내 아이가 제 있던 구석으로 가더니 때가 더럽게 묻은 덧이불 하나를 들고 와서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고맙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쪽 사람은 왜 그러니? 소녀는 단조로운 소리로 말했다. 처음에는 아팠는데 지금은 배가 고파서 그래요. 뭐라고? 굶고 있어요. 목가밭에서 병이 들었는데 지금 엿새째나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쪽으로 걸어가더니 누워있는 남자를 내려다 보았다. 그 남자는 한 50가량 되어 보였다. 털이 부숭부숭한 얼굴이 야이었고 멀겋게 떠있는 눈이 아무데나 멍청이 응시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이 로자 샤안의 눈을 스치고 지나갔다가 다시 그쪽으로 되돌아갔다. 두 모녀는 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로자 샤안의 숨이 가빠지고 헐떡거렸다. 그녀가 말했다. 그러겠어요. 어머니가 미소를 머금었다. 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알고 있었어. 그녀는 무릎 위에 꼭 쥐어져 있는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다. 로자 샤안이 소곤거렸다. 다들 좀 나가주실래요? 비가 가볍게 지붕 위를 두드렸다. 그러더니 그녀는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세우고 덧이불을 몸뚱이에 휘감았다. 그녀는 천천히 구석 쪽으로 걸어가서 쓰러져 있는 얼굴과 그의 멍청하게 뜬 놀란 눈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녀 옆에 누웠다.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로자 샤아는 덧이불이 한쪽을 풀고 자기 한쪽 젖가슴을 드러냈다. 이걸 빠세요. 그래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더 바짝 몸을 들이대고
그 남자의 머리를 끌어당겼다. 자, 됐어요. 어서요. 그녀의 몸이 그의 머리 아래로 들어가서 그를 받쳐주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부드럽게 그의 머리카락 속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헛간 이쪽과 건너쪽을 쳐다보았다. 딱 다물어진 그녀의 입술은 신비스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이런 장면인데요. 30장의 대목인데 계속된 허기와 고난으로 인해 태아를 사산하고만 여인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그 여인이 그 누구보다도 위로받아 마땅할 여인이 위로받기보다는 남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성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예외적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다소간 육감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사회주의 리얼리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실망스러운 결말로 비춰질 여지가 많았습니다. 출판 당시 출판사 쪽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으나 작가는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에세이에서 존 스타인백은 이 장면을 사랑의 상징이라기보다 생존의 상징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드네가 그를 모른다는 사실, 그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친분관계도 아니라는 사실 등이 중요하며 여기서 젖을 주는 행위는 빵 한 조각을 주는 것과 큰 차이 없는 것임을 존 스타인백은 밝혔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주체화된 타자, 타자화된 주체의 현현을 보게 됩니다. 세계대전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인류 공멸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던 심층 원인에는 바로 이 같은 타자애가 스며 있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여기서 타자를 응시하는 눈빛이 범상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눈치챕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주체와 타자의 의식적, 무의식적 스님과 짜임으로 문학 텍스트가 형성된 사례를 얼마든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 한국 문학으로 좁혀서 말하자면 나는 너다라는 명제를 문학적으로 실천한 시인 황지우라든지 그는 나였다 라는 명제를 소설화한 작가 이인성의 경우도 그렇고 조세이의 메비우스의 띠나 크라인시의 병의 메타포도 바로 주체와 타자의 상생지평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얘기일 거다라는 말. 이게 이제 이 박경리 선생의 토지 속의 한 인물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창조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얘기일 거다라는 이 토지 속의 한 인물의 말을 받아서 표현하자면 타자에 대한 사랑에 기반한 주체와 타자의 상생지평에 대한 응시야말로 문학 상상력의 기본 요소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죽임의 상황에서 살림에로 이르려는 엑소더스의 강렬한 의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차원 높은 인간 항의나 사회적 항의의 풍경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는 대공황기의 서사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존 스타인백은 톰 조드 일가의 대공황기의 순환 여행과 그 생존의 드라마를 통해 대공황기의 경제적 곤란과 모순을 생생하게 증거함과 동시에 그 난세를 견디는 생명력과 형제를 서사시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조드의 스승격인 짐 케이시가 설교하는 위대한 영혼의 사상, 그의 사도인 조드가 추구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위대한 인간의 실현,
톰의 어머니가 보여준 영원한 모성상 등등은 이 소설을 읽는 이들을 감동의 자장으로 이끌기에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경제도 물론 중요하겠죠. 경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작 문제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스타인백은 사려 깊은 어조로 되뇌고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는 자연적 재해와 경제적 재난이 겹쳐진 대공황기의 이야기입니다. 톰 조드 가족을 포함해 오키들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순환여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기본 조건은 일단 경제적 가난이었는데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용할 돈이 없었던 거죠. 스타인백이 대상으로 했던 대공황기가 아니더라도 인류는 오랫동안 돈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 돈.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슬픈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톨스토이였고요. 또 존슨이라는 분은 황금욕은 무정하며 잔인하다. 저속한 인간의 최후의 타락이다. 그리고 또 도시를 약탈하고 사람을 가정과 고향에서 몰아내는 것은 돈이다. 돈은 천부의 순진성을 뒤틀어 타락시키며 부정직한 습성을 키워준다. 오이디푸스 왕을 썼던 극작가 소포클레스의 말이었습니다. 톨스토이에서 소포클레스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문학가와 철학자들이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적 국면들을 환기한 얘기들이고 또 제가 언급한 것 이외에도 더 많은 예들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돈은 항상 인간사의 문제적 중심에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인간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돈 때문에 지극히 불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돈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돈 때문에 그것을 잃을 수도 있었지요. 대공황기를 배경으로 한 분노의 포도에는 돈 없는 빈민들의 의식과 행위들이 매우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행위들을 중심으로 공황기 인간경제 행위의 특징들을 성찰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라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우리 속담이나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라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에 대해 궁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1920년대 한국 문학을 일러 우리는 흔히 빈곤문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난해서 고통스러웠던 그 현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최서의 소설일 겁니다. 기아와 사륙, 홍염, 벽돌의 죽음 등 여러 최서의 소설들은 극단적인 기아 상황으로 인한 고통의 기록입니다. 간도 이민자, 막노동자, 유랑민, 소작인 등 최서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하층민들인데요. 그들의 공핍상은 곧 죽음으로 직결될 정도입니다. 그 같은 극단적 공핍을 견디다 못해 살인과 방화, 폭행, 식인육적 카니발리즘 등의 충동적이고 발작적인 행위를 보이기도 하죠. 기아의 현실에 대한 보복의 상상력의 극단이라 하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상상력의 극단이라기보다는 현실의 극단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정도로 극단적 현실을 재현합니다. 단편과 장편이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최서혜의 소설과 존 스타인백의 분노와 포도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함께 질문하고 공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나, 너, 우리, 내가 있어야 되고 내 앞에 너가 있어야 되고 나와 너가 어우러져서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나, 너, 우리가 이제 인간의 근본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생각도 더 해볼 수 있는데 전체성과 무한, 외재성에 관한 연구, 시간과 타자 등을 펴낸 철학자 임마누엘 레비나스는 나와 전적으로 다른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나의 주체성이 정립됨을 논증한 바 있습니다. 이때 나와 타자와의 관계는 타자에 대한 나의 윤리적인 책임의 관계입니다. 레비나스가 강조하는 바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성을 지닌 주체는 다른 모든 주체에 앞서는 근본적인 주체입니다. 그의 철학에서 윤리학적 함의는 매우 중요한데요. 레비나스의 타자 이론은 나의 주체성이 출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타자가 개입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주체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타자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낯선 자에게로 가고자 하는 욕망, 곧 형이상학적인 욕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레비나스의 입장과 분노의 포도에 나오는 짐 케이시와 톰 조드의 입장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지 생각해보며 종종 소망스러운 우리의 세상, 나만의 세상이나 너만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점쳐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성찰들이 이어진다면 존 스타인백도 무척 기뻐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처럼 보기 좋고 예쁘고 흐뭇한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인류의 근본어인 나와 너, 그리고 그가 모여 우리가 됩니다. 형식 논리로 보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 말일 것 같지만 실상 우리는 그에 합당한 말값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단 한 번도 진정한 우리의 지평에 도달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지극히 순간적인 일치에 의해 우리를 경험할 뿐 근원적으로 우리의 지평은 늘 결여인 채로 미끄러진 형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가령 어떤 조직에서 혁신의 가치를 내세워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가려는 전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지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 구성원 전체에게 자연스레 공감되고 확산되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는 새로운 전위들의 위험 비용을 부풀리면서 배제하고 너와 나 사이의 분명한 전선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우리로 진화할 가능성을 방해하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일 겁니다. 잘 되는 일이라면 나를 중심으로 잘 되어야 하고 잘못되는 일이라면 나만 아니면 된다는 단자적 사고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프랑스, 투르키예, 방글라데시 등 여러 곳에서 일어난 테러들을 보면 우리는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배타적 전선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나와 남,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엄격한 장벽을 설치해놓고 이렇다 할 반성적 의식 없이 배타적 행동을 감행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발생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살인으로까지 직행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위층의 노인들이 우리 가족이었더라도 방글라데시 식당에서 인질로 붙잡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었더라도 사건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진행되었을까요? 이런 테러나 개인 간 증오를 포함해 인종차별, 종교 갈등, 환경 파괴, 기후변화,
기아, 전쟁 등 지구촌의 위기 상황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진화생물학자 폴 에얼릭과 심리학자 로버트 온스타인이 협력하여 함께 공저한 공감의 진화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주목하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나약한 생물종에 불과한 인간이 지구의 우세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공감과 협력 능력 덕분입니다. 그런데 인류 문명의 발전 정도에 비해 공감의 진화 정도나 속도는 현저히 못 미치거나 느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지구촌의 위기는 공감 능력의 부진이 그 핵심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공감 능력의 진화를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거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 우리의 의식은 그동안 관심 밖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해야 하며 훨씬 폭넓은 영역에서 그들의 빈곤이나 즐거움, 곤경 등을 함께 나눠야 한다. 모든 인류가 하나의 가족이며 또한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의식적인 이해가 선행될 때 우리는 오늘날 직면한 많은 문제에 비로소 대처할 수 있고 인류라는 거대한 가족이 기능장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며 어쩌면 미래의 우리 후손들과도 한 가족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공감의 진화라는 책의 본문이었는데요. 70억 인류가 모두 한 가족처럼 우리가 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망 없는 희망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향한 진화의 방향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겁니다. 공감의 진화를 위해서라도 국악을 깨고 나가는 절실한 노력이 요청될 겁니다. 일찍이 헤르만 헤세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데미안에서 그랬죠. 분노의 포도에서 존 스타인백도 그랬습니다. 대공황기에 험악하게 분열된 비극적 경제 상황에서 그 애굽의 땅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애굽의 의지, 그것은 경제적인 정책이나 정치와 우선 관련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근본적으로 함께 존엄한 인간이라는 우리의 공감, 진정한 우리가 되기 위해 나와 너가 서로 긴밀하게 스미고 짜이는 상호 주관성의 지평 위에서 출애굽의 가능성을 발견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소설의 끝부분에서 사산한 로자 샤한이 자식을 위해 굶주린 한 사내에게 젖을 물리는 장면이 감동적인 것은 그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하죠. 나만의 섬을 넘어서 우리의 바다, 우리의 산맥에서 함께 행복하고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방안이 어디에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추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